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하반기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줄일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910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보고받거나 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빨라도 늦은 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그룹은 과감한 투자 결단 등 위기 돌파에 전면에 나섰던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5분경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는 건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뒤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한 차례 멈춤 없이 심사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표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시세 조정 등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 등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고 불법 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달에만 2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변경으로 공식적인 삼성 총수에 오른 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경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나 인수합병뿐 아니라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치 등 사업 외적 영역까지 전방위적인 행보를 펼쳐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격화 등 위기를 과감한 투자로 뚫고 나가려는 삼성은 총수 부재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까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는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문을 내며 극도의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서만 150쪽, 수사 기록은 20만 쪽에 달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월과 2월 영장 심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15시간에서 17시간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하반기 연구개발 투자와 또 인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줄일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 대기업, 중견, 또 중소기업 등 1,2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R&D 활동 실태 조사에서 전체 58%가 R&D를 축소하고
51.5%는 연구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로 진행됐고 3월과 비교해 10% 이상 높아진 겁니다. 대중견기업의 50.9%는 R&D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신규 인력 채용도 49.1%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R&D 투자 축소 응답이 50%를 넘었고 연구 인력 채용은 51.5%가 감소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R&D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서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기업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외부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회사채 발행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회사채 발행량은 전달 대비 54.1% 증가한 1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월 발행 규모 12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5월 회사채 수요 예측 규모 역시 지난 4월 또 작년 5월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투협은 우량 신용등급 위주로 발행이 증가하며 회사채 수요 예측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전되는 글로벌 경제 지표의 유동성 랠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2200선을 돌파하며 이 조정 없이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동성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을 돌파하며 출발했는데 장중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 상승폭이 줄어들며 0.11% 상승한 2184.2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키우며 0.5% 상승한 753.0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강하게 매수했던 기관이 1176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3756억 원, 11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977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977억 원, 130억 원을 각각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은 가운데 현대차 등 운송장비 업종과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가 심화되며 엔터, 게임 업종 등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시즌 등 진단시약 관련주와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카타르 국영석유사와 약 23조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계약 체결 소식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지역 선주를 계약 대상으로 초대형 LNG 바지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선업종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소식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구속 여부가 오늘 늦게 정도에 결정 날 거라고 하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삼성그룹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다 일제히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그룹주가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도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10거래일간 연속 상승한 피로감에 외국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 중심으로 실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미국 쪽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11월에 펼치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미 뉴욕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트럼프가 아니라 조 바이든에게 베팅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이 친환경주의자면서 또 오바마 케어를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인데요. 덕분에 이미 관련 섹터군은 지수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도 발표했고요. 미국 고용지표 개선 서프라이즈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수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소폭 들어오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순매수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반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해질 거란 전망도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변주는 홍콩증권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회복의 방향성과 달러의 정점 통과 등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밑으로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 역시 오는 9일에서 10일에 열리는 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 또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던가요? 네, 이번 주는 증권가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추가 상승이 좀 시도가 되더라도 변동성이 위험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2,100선에서 2,190선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상승이 계속되었고 또 고평가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기업 이익 전망이 호전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 지표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 이 되었는데 이게 좀 진정이 지금은 됐지만 어닝 시즌이 끝났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세 확인은 7월에 시작될 2분기 어닝 시즌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계 NH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에도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차익 실현이 커지고 있으면서 이 상승폭을 좀 더 제한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할 경우에는 대형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조정 국면에서 국내 IT 섹터를 중심으로 순매도하고 있는데 이 국내 대형 IT 주가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접하다는 점에 있어서 국내 IT에 대한 우려보다는 패시브 자금 이탈에 따른 이 결과로 외국인이 이 IT 섹터를 매도를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서 앞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현물 순매수를 키우고 있다는 점은 또 역시나 대형주에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주간 증시주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무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가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으로 수소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화는 지난 4일 니콜라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한화가 보유한 니콜라의 지분 가치가 7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11월 총 1억 달러로 투자해 니콜라의 지분 6.13%를 확보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이 지분 가치가 7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 전기 트럭 개발 스타트업으로 이르면 2023년 수소 트럭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 등 한화 주요 계열사는 니콜라 상장을 계기로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910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단지 조합은 내달 초 총회를 열어 이 가격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일부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이 억대로 나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오늘 이 단지 조합은 임시총회 개최일과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신축 아파트 명칭 제정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의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의원회 현장에는 일반 분양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이 항의에 나섰고 경찰도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조합부 분양가 2,910만 원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강아지를 아주 엄청 쓰게 돼갖고 나중에 입주를 못해요. 또 다른 조합원은 가구당 분담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은 내달 초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 분양가를 확정하고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최종 선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2단지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를 2,910만 원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분양가보다 60만 원 낮아진 겁니다. 특히 조합이 원한 분양가는 3,550만 원으로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분양가 협상 실패에 책임을 물어 조합장을 해임하고 향후 조합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426억 원으로 주식이 평균 1,344억 원,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 원과 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여러 개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했습니다. 회사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 유지 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사 돈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겁니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 원 상당 슈퍼카를 사용했으며 그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려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 원에 이릅니다.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 자금 유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분 조사를 통해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요즘 차곡차곡 은행 통장에 돈을 모으고 싶어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혹가다 연 5%에서 6%대 금리를 주겠다는 적금 통장 출시 소식이 들리는데 우대 조건 달성이 까다로운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면서 시중은행도 잇따라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동참하면서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가 0%대 중반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도 이자 10만 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최근 은행들이 카드사 등과 손잡고 내놓은 고금리 적금이 눈길을 끌고 있지만 우대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한카드는 SBI 저축은행과 함께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본금리 2.1%에 카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3.9%를 더 주는 겁니다. 금리는 높지만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카드도 매달 10만 원 이상 써야 합니다. 우리은행과 현대카드도 최고 연 5.7% 금리를 주는 적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지만 우대 조건을 모두 채우려면 만기 전까지 카드 사용액이 6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적금 금리에 따라 은행을 옮겨 다니던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고용 TF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준비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와 국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태호 더민주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고용 TF 단장에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에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53만 명 급감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마이너스로 예견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 역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탄력 근무제, 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정착 등을 말했습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회 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1%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최저임금 현행 수준 유지가 합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축됐던 소비와 생산활동이 재개됐을 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김기훈 회장 말에 동의하며 중소기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유지 지원제도 연장, 특별지원업종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상생협력법 개정 등 12개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계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바다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하와이드 국제태평양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2019년에 바닷물 온도가 관측사상 가장 더웠다고 밝히며 끓고 있는 바닷물 온도를 빨리 내리지 않으면 지구 기후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의 재앙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바다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 얘기들이 많고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건 아는데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걱정을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 바다는 지구 기후의 그 상당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예. 근데 왜 많은 과학자들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이게 이제 바다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바다의 역할 중 첫 번째는 바다는 지구의 열 평형에 아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과다한 열을 바다가 함유해 주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일단 막아줘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인들의 단백질의 40% 이상을 공급해 줄 만큼 식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구 기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 바다가 품고 있는 엄청난 자멸로 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 변동에 불안정화하는 것을 갖다 막아줍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저지해주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다가 급속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비드 누스바움 세계 자연보호기금 영국 대표는 해양은 기후 조절과 탄소 감소, 글로벌 경제 성장 지원 등 수십억 지구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수온도 상승이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바다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뭐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바다의 가치를 돈으로 만약에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혹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긴 그쵸? 있죠. 예. 그죠? 다만 이제 세계 자연보호기금은 바다의 연간 GDP 규모를 2조 5천억 달러 정도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인류에게 주는 이게 매년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조 원,
된다는 것이죠.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세계 자연보호 기금은 바다의 자산 가치도 환산을 해보았더니 무려 24조 달러나 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해안선 생산으로 7조 8천억 달러, 해양자원 생산으로 6조 9천억 달러, 해상교역으로 5조 2천억 달러, 탄소 흡수로 4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무려 2경 9천조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는 몇 년치 예산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엄청난 지금 바다의 가치가 온도 상승으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바다의 산성화, 이게 바다의 경제적 가치를 끌어내려요. 예. 바다의 산성화가 발생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는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 또 바닷물 온도 올라가면서 바다가 용량 이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딱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산성도도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산성도가 높아지면 벌어지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해요. 예. 바닷속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석회석 성분 중에 탄산이온을 소모시켜서 조개류의 껍질 생성을 방해를 합니다. 또 거미 불가사리는 산성화된 바다에서 알을 거의 낳지 않아요. 근데 이 불가사리 알은 청어의 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어 개체수도 줄어들게 되죠. 또 바다의 산성화는 물고기들의 방향 감각이라든가 후각을 손상시키고요. 산호의 골격 형성도 막아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후학자인 캐롤 털리 박사는 만일 이런 속도로 바다 산성화가 이루어진다면 21세기 말에는 산성도가 120% 증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예, 이렇게 소중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산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당장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겠네요. 그렇죠. 해수 온도에 이렇게 이제 급격한 이런 산성화는 예. 어류자원의 급속한 감소라든가 연안 어패류의 폐사라든가 해조류의 생산 하락 등을 가져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백질 43%를 공급하는 바다 식량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먹는 생선은 2048년부터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어획량이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당장 바다 식량이 사라진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해수 온도 상승률의 3배가 넘고요. 바다 환경의 파괴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의 산성화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저지와 해양 생태계 회복을 정말 최우선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다의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나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그 바다를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